오늘의 주제는 바로 역사 속 금의 가치입니다. 도구학 역사 전체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발굴이라 할 수 있는 투탕카멘 무덤 발굴.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어요. 순금이 약 한 10kg 정도 넘습니다. 10kg이라면 지금 가격으로 하면 얼마 정도? 10kg 정도가 된다고 치면은 거의 지금 돈으로 하면은 10번에 가까운 네, 돈이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핑큐멘터리 점선면을 그려나갈 MC 이동근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역사 속 금의 가치입니다. 전 세계 모두가 좋아하는 금의 역사와 그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게스트분들을 또 소개 먼저 해드려야겠죠?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국내 최초 이집트 고고학자이자 한국의 인디아나 존스, 이집트 전문가 광민수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간단히 해주시면. 예, 네. 그 한국이집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네. 근데 사회자님께서 최초 독보적 이런 수식어를 사용하셨는데 네. 저는 그냥 한국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네. 이집트학과 이집트 고고학을 공부하고 있고 네. 또 그 공부한 그런 내용들을 많은 분들이랑 좀 나누려고 하는 그런 사람 정도로 네. 이제 이야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는 부정 안 하시나요? 인디아나 존스는 그 멋있잖아요. 네, 되게 그러니까 또 어울리시는.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 미래셋 자산운용 원자재 전문 펀드 매니저이자 2016년 이후로 8년간 금펀드를 운영해오고 계신 미래셋 자산운용의 김명준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원자재 펀드 그리고 또 해외 주식형 펀드 운영하고 있는 김명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 속 금의 가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텐데, 오래된 역사를 봤을 때도 인간은 금을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대체 왜 그런지, 이 금을 좋아하게 된 그 시작점이 언제가 되었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근데 네네. 이제 인간이 금을 좋아하게 되는 것은 어떤 본능적인 어떤 속성 때문이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사람들, 이렇게 유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때 유아들이 어떤 반짝이는 것에 먼저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어요. 저희 딸이 이제 지금 두 돌이 조금 지난 상태인데 네. 사실 아직 뭐 금이나 이런 게 얼마나 비싸고 값진 것인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네. 엄마가 하고 있는 뭐 먹거리나 반지나 이런 액세서리들을 보면은 자기도 굉장히 맞아요. 하고 싶어 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방금 아까 설명해 주신 어떤 반짝거리는 거에 끌리는 본능 이런 게 아닐까. 그게 되게 좀 신기했었고요. 근데 이제 금하면 네. 금이 갖고 있는 그 속성을 생각해 보시면은 일단 그 특유의 광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 금은 변화하지 않는, 부식되지 않는 속성을 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굉장히 매력적인 금속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금이 어떤 약간 미형적인 가치만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었던 건지, 아니면 금을 처음 사용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또 그런 것들 뭐 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신 바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금은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이제 약간 이제 그 어떤 마이크로한 영역에서 금이 중요한 그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사실 네. 금 자체는 실용성이 그렇게 높은 금속은 아니거든요. 고각적으로 봤을 때도 금이 네. 실질적인 어떤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은 일단 무거운 금속이에요. 네. 또 금은 자체로 굉장히 이제 무른 금속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의 신체를 사용해서 그 자국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금속이거든요. 네네. 네. 금이라는 금속이 좀 굉장히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성이랑 또 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연성 전성? 네, 이제 연성은 그 무르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금을 아주 작은 양의 금을 가지고 굉장히 넓거나 아주 그 가늘게 늘릴 수도 있고 또 얇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금 1g만 가지고도 네. 1g이면 사실 보통 이제 금 한 돈이 3.75g이기 때문에 네. 뭐 한 반의 반돈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그 정도 금을 가지고도 거의 전선으로 치면 한 1.6kg 정도 1.6kg. 네, 이제 그 정도로 늘릴 수가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보통은 저희가 뭐 도금된 제품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도금이 돼서 엄청나게 많은 금이 들어갈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 거기에 들어간 금이 아주 소량입니다. 그래서 아주 얇게 펴서 바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도금된 제품이라고 해도
거기 실제로 들어간 금은 정말 적습니다. 도구로서는 그렇게 유용성이 없는데 음. 무엇인가 금이 지니고 있는 그 특유의 속성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광택, 빛이 나죠. 빛을 받으면 그리고 이제 변화하지 않고 네.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그렇게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또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네네. 근데 혹시 그 금이 네. 인간에 의해서 최초로 사용됐던 금속이란 거 사실 알고 계시나요? 야, 인간이 최초로 사용했던 금속이 금이다. 예, 아마 그럴 그래요? 가능성이 그럴 수가 매우 있나요? 높습니다. 네. 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도구로 사용된 것은 아니고 네네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금에 끌리는 그런 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을 이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금은 실제로 구석기 시대, 그러니까 후기 구석기 시대 때부터 인간들이 금을 이제 소유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구석기 시대 때부터 금이 있었군요. 금이 어떤 도구로서 사용되었었던 뭐 또 최초의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인간이 어떤 금을 소유하기 시작한 거는 구석기 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지만 네네네. 이때의 금은 사실 사용되었다기보다는 그냥 소유의 차원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 확인된 여러 고고학적인 사례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금이 사용된 사례는 도구라기보다는 약간 장신구로 주로 사용이 돼요. 이집트에서는 이집트 문명이 탄생하는 대략 한 기원전 3100년 무렵부터 네네. 상당히 많은 어떤 금으로 만들어진 그 유물들이 네. 이제 확인이 됩니다. 이 동시대 이집트와 이제 약간 이제 같이 발전했었던 여러 문명권들, 뭐 이를테면은 뭐 메소포타미아나 뭐 인더스나 뭐 이런 문명권들에서도 금으로 만든 그 물건들은 확인은 되는데 그 양적인 측면에서는 이집트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 압도적이었다면은 뭐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용했었던 금의 총 양을 계산한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에 따르면 대략 한 7.1톤 정도 된 것으로 1톤. 추정이 되고요. 네.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보통 1년에 전 세계에서 채굴되는 금의 양이 한 3,000톤에서 뭐 한 3,500톤 정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네. 사실 근데 지금의 이제 과학 기술 가지고도 채굴할 수 있는 양이 그 정도인데 그 정말 몇천 년 전에 톤이 넘어가는 정도로 금임을 보유했다는 거는 굉장히 좀 놀랍긴 합니다. 당시 시대로 가면은 잘 가늠이 안 가는데 뭐 기술이 뭐 채굴하는 기술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당시 이집트에 그뭐 금강이 많았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금을 많이 가질 수 있었는지 예, 궁금한데. 네네. 이집트의 금,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용했었던 금은 사실 이집트 본토에서 나온다기보다는 네네. 그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동부 사막이랑 남쪽에 있는 누비아 지역에서 이제 금이 많이 채광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까지 확인된 그 금광 누적 또 한 수백 군데에 이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직도 이제 수백 군데나 되는 유적이 뭐 발견된다. 예. 그 누비아 지역은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네. 그 이집트 남부 지역, 그러니까 지금 현대 이집트를 기준으로 할 때 이집트의 남쪽에 있는 도시인 아스완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네네. 아스완 이남 지역과 그다음에 이집트의 남쪽에 있는 그 수단이란 국가의 북부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네. 아주 이른 시기, 이게 이집트 문명이 탄생하던 시기부터 이 누비아 지역은 이집트랑 일종의 경쟁을 하는데 사실 이집트한테 계속 밀려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누비아를 거의 약간 속국처럼 또 때로는 식민지처럼 다루었었고 네. 그렇게 이집트인들이 누비아를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무엇인가 관리하고 착취하려고 했던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금이죠. 누비아에 굉장히 많은 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고대 이집트어로 그 이제 금을 이제 네부라고 하는데 내부. 예, 아마도 이 누비아라는 지명 자체가 이 네부라고 하는 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소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 이집트가 누비아에서 금을 채취했던 것이 나중에 보면은 뭐 영국이나 또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 식민지를 건설해서 예, 또 식민지에서 금을 예. 가지고 온 거랑 좀 비슷하게 느껴지네요. 예, 굉장히 비슷한 그 면이 있는 게 기원전 한 1550년경 이후부터는 이집트가 누비아를 진짜로 식민지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금 때문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때 이제 신왕국 시대 여러 기록들을 보면 정말 이집트 이 파라오를 중심으로 한 이집트 그 상류 계층들이 금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나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예가 그 토리노 파피루스 지도라고 하는 네. 그 기록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지도는 채석장이나 아니면 금광들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귀금속이라든가 혹은 여러 비싼 돌들을 채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지도로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수치까지 기록을 했던 거 보면은 이집트가 정말 금에 좀 진심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집트는 정말 금 확보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고 네. 또 어떤 면에서는 약간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 특히 이제 신왕국 시대가 되면 약간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렇다 보니까 신왕국 시대의 이집트는 네. 금 보유량의 측면에서 다른 뭐 주변 국가들, 다른 뭐 이집트의 경쟁국들보다도 훨씬 더 압도적인 양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다른 국가들에서 이거를 좀 탐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어요. 기록들이 있는데 네. 대략 한 기원전 1350년경에 쓰여진 투시라타라고 하는 이제 미탄니의 왕이에요. 이 미탄니의 왕 그 투시라타가 네.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인 아메노트 3세한테 보낸 서신이 있어요. 아, 폐하께서는 그 우리 아버지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금을 보내주셨다. 뭐 커다란 금 항아리, 그 다음에 커다란 금 주전자, 네. 그리고 금으로 만들어진 벽돌을 마치 구리로 만든 벽돌인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다. 네. 근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보내주세요? 라고 따지는 서신이 확인이 됩니다. 찡얼찡얼 됐네요. 예. 금 보내달라고. 예. 네. 상대방도 큰 나라의 왕인데 네. 다른 나라의 왕 또는 지도자한테 금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 보면 네. 그럼 어쨌든 금이 귀하다는 거는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것도 좀 신기하고 또 이게 금이 아마도 그 나라에서도 금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집트 같은 기술이 없어서 채굴을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금이 약간 패권을 쥐고 있다라는 측면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금을 많이 갖고 있어서 패권을 쥐고 있다라고 있는 지금 현대에서 봤을 때 그런 국가는 어디가 있을까요? 인류가 채굴한 금의 총량이 한 20만 톤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전체 20만 톤이 어느 나라에 얼만큼 분포되어 있는지까지는 알 수 없고요. 즉 전체 금 총량 중에서 한 20% 정도를 국가, 그다음에 이제 중앙은행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통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IMF라는 기관에서 네. 정기적으로 그거에 대한 통계를 내놓고 있는데 미국이 8,100톤 정도로 가장 많고요. 맨날 미국이 네, 나요. 역시 미국이죠. 네, 예. 그리고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고 뭐 그 다음에 한 1,000톤 이상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뭐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중국, 스위스 정도. 그래서 보통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경제 순위 내지는 뭐 G7, G10 이렇게 얘기하는 선진국의 순위랑 거의 뭐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은 뭐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한국은 이제 한국은행이 한 104톤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요게 그 순위로 치면 한 36번째 네, 정도 된다고 보시면 생각보다 되겠습니다. 많지 않네요, 한국은. 네, 생각보다 한국은행이 과거에는 좀 그 외환 보유고의 일부를 금으로 계속 좀 비축을 해놓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사실 적극적으로 하고 있진 않아서 지금은 한 100톤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고대 이집트로 넘어가서 고대 이집트인들이 금을 과연 어떻게 사용을 했을까? 지금 뭐 잠깐 뭐 반지로도 사용했고 예.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사실 그 아까도 계속 저희가 얘기를 나눴지만 금 자체는 사실 실용성이 없는 금속이에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금은 어떤 그러니까 금을 사용하는 사람의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물로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네. 고대에는 매우 필수적 요소였어요. 오. 왜냐하면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됐거든요. 경험하게 해줘야 됐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금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고, 그래서 아마도 이집트에서는 이제 금이 이제 뭐 파라오라든가 혹은 이제 고위 귀족들이 그 자신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드러내는데 많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고대 이집트 왕족들이 이제 장신구를 좀 엄청 많이 하고 이런 예, 것들을 엄청. 좀 많이 보이는데 그게 네. 어떻게 보면 또 다 권력의 상징 이거를 좀 그렇죠.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죠. 했던 거라. 예. 아, 역시. 근데 그게 다 진짜로 금이면은 그게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예. 네. 돈도 돈이고 사실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아요. 금이라는 게 사실 무거운 금속이라서 네네. 이거를 이제 큰 사이즈의 장신구로서 이걸 하고 다녔다고 생각하면 꽤 무리가 가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왕관을 쓰르는 자, 뭐 금무게를 견뎌라, 뭐 이런 예, 느낌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그분들한테도,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 이제 왕족이나 귀족들한테도 금을 열심히 사용한다는 거는 어떤 자기네 사회적인 지위를 그 지키고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왕노릇하기도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파라오 예. 노릇하기도. 예. 네. 사실 이집트에서는 황금 유물들이 많이 지금도 출토가 되고 있고요. 네네.
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것은 뭐 이건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고고학 역사 전체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발굴이라 할 수 있는 투탕카멘 무덤 발굴.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황금 마스크도 여기서 나오는 맞습니다. 예. 그 황금 마스크는 정말 금으로 만든 마스크예요. 순금으로 만들어진 순금이 약 한 10kg 정도 넘게 한 11kg 정도의 순금이 사용이 되었고 그 순금으로 틀을 만들고 거기다가 그 당시 기준으로 할 때 금이랑 거의 뭐 같은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준보석들 뭐 이를테면은 뭐 라피슬라졸리, 홍옥수, 터키석 이런 준보석들을 상감해 가지고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황금 마스크 이외에도 이 투탕카멘 그 무덤에서는 이게 도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황금 장신구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 가운데서는 뭐 당연히 귀걸이나 목걸이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냥 완전히 순금으로 만든 검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그 소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게 투탕카멘의 무덤 이외에도 과거에 많은 무덤들이 이제 도굴이 돼서 지금은 이제 이미 나중에 발견했을 때는 이미 다 이제 도굴되고 없어졌다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 후대에 발굴한 이런 황금 마스크나 장신구 같은 것들이 뭐 수십 개 이상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충분히 그랬을 수 있고요. 딱 어떤 출토 정황이 분명하게 확인된 황금 유물은 그렇게 투탕카멘 무덤 발굴을 포함해서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냥 이제 암시장이나 이런 데서 우연히 발견된 황금 유물들은 그보다 양이 훨씬 더 많죠. 투탕카멘에서 발견됐던 게 급이 아까 뭐 10kg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10kg이라고 하면 지금 가격으로 하면은 얼마 정도 되나요? 네. 한 돈이 보통 한 3.75g이다 보니까 그럼 10kg 정도라고 하면은 한 2,700돈 정도가 되고요. 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한 돈이 지금 40만 원 정도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10kg 정도가 된다고 치면은 거의 지금 돈으로 하면은 이제 10억 원에 가까운 돈이 되겠네요. 근데 뭐 이거를 뭐 다시 거기 사용된 금이 이제 10억 정도라는 거지. 맞아요. 사실 예. 거기 금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그렇죠. 또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거래된 미술품 가운데 가장 비싼 미술품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몬디 그 구세주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게 아마 한 5천억 정도에 팔렸거든요. 투탕카멘 황금 마스크가 이제 만약에 옥션에 나오면은 그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 투탕카멘 무덤에서는 이 황금 마스크보다도 훨씬 더 비싸게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보이는 유물이 또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뭐죠? 이제 투탕카멘의 실제 시신이 실제로 딱 안치된 투탕카멘 시신은 여러 겹으로 보관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내관, 외관, 그다음에 그 밖에 석관, 성서 뭐 무덤에서 한 10겹 정도로 시신을 보관을 했는데 안으로만 이렇게. 예, 그렇죠. 네. 근데 그 여러 관들 중에서 투탕카멘 시신이 실제로 직접 들어가는 가장 안쪽에 있는 관이 이건 역시도 완전한 금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요거는 당연히 크기가 크잖아요. 마스크보다. 무게가 약 한 110kg 정도가 돼요. 아까 10kg가 10억이었으니까 10억. 이거는 110억이네요. 예, 요거 110억 정도가 되겠죠. 금값만 110억 정도가 아마 될 겁니다. 저는 사실 그 소장님 다른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보통 도굴이라고 하면 훨씬 그 무덤이 만들어지고 나서 훨씬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말씀하시기를 만들어진 직후부터 도굴이 맞습니다. 일어났다고 해서 그분이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이집트 무덤에 대한 도굴은 이제 장례를 다 치르잖아요. 네. 그리고 시신을 안치한 다음에 무덤을 딱 닫아요. 전혀 과장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부터 일어났어요. 그리고 무덤을 주로 이제 도굴하던 분들은 그 무덤을 만들거나 그러니까. 그 무덤이 있는 그 공간을 이제 관리하던 분들이 그 도굴꾼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사실 이집트 무덤에 대한 도굴은 그때부터 계속 오늘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굴을 할 것이 있으면은 계속 도굴을 합니다. 사실 결국 그 당시에 도굴됐던 금이 이후에 어디에 갔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금이 물론 이제 이집트 안에서만 돌고 돌았을 수도 있고 또 그 금이 어디론가 또 수출되고 맞습니다. 어디론가 다른 데로 가서
지금 MC님의 금리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이집트에서 아, 이게 이집트. 예, 그럴 수 있죠. 들어가 있을 수도 있었다.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이런 금에 대한 반짝반짝거리는 금에 대한 욕망이 엄청나다고 이제 느껴지는데 아직까지도 금의 가치가 이어지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결국에 뭐 시대를 막론하고 네. 금의 가치가 계속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그 희소하다는 특징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이제 그 방송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보통 그 사금이라고 해서 왜 모래 속에도 아주 작은 금 알갱이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바닷물 속에도 아주 미량의 금이 들어가 있대요. 근데 그게 다만 거기서 금을 의미 있는 수량을 채굴하는 게 이제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금값보다 그렇죠. 더 네, 드는 금값보다 거죠. 더 드는 예.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일정 부분은 아직 채굴하지 못한 경제성이 안 맞아서 채굴 안 된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을 맴씨님의 금리, 네. 뭐 저의 금 반지, 네. 뭐 지금 소장님의 금 반지 맞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 덩어리로 모은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게 가로 세로 높이 한 2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작네요. 네, 21m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테니스장이나 뭐 저희가 생각하는 배드민턴장 같은데 올려놓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 금이 워낙 그 속성이 무거운 속성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20만 톤이라고 해도 뭉쳐놓으면은 딱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결국에는 그 정도 되는 금을 가지고 전 세계가 나눠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20만 톤이 그냥 뭐 산술적으로는 큰 것 같은데 네. 그냥 제가 알고 있기로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철 같은 경우는 몇 톤인지도 값이 잘 안 나오고 뭐 지각 전체의 5%. 그다음에 뭐 구리는 제가 기억하기로 막 몇 조 톤 이렇게 이 지구에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비하면 정말 금은 소수 아주 희소한 금속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의 양이 뭐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한번 써버리면 또 가치가 좀 떨어지고 이렇게 다시 재사용이 하기 좀 어렵고 그렇잖아요. 희소성이 점점 더 높아지니까 네. 변동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네, 사실 이제 금이라는 게 물론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금은 어떤 뭐 장신구나 어떤 금 뭐 부의 상징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금을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금융 시장에서는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자산의 사례로 뽑히거든요. 안전자산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뭐 지정학적 위기라든가 뭐 전쟁이 발발했거나 어떤 뭐 저희가 코로나로 겪었던 뭐 어떤 팬데믹이 발생한다거나 사람들이 이제 위험하다고 느낄 때 그럴 때 보통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폭락을 하는 경우에 그럴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좀 금과 같은 좀 안전자산으로 끌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과거에도 이런 뭐 전쟁이 발발했을 때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에 네. 금 가격도 따라서 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가장 최근 사례를 보면 한 2년 전에 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아, 갑자기 이제 전쟁이 네. 하루아침에 갑자기 전쟁이 났습니다. 예. 그 당시에도 전쟁 발발 직후에 전 세계가 이제 충격에 휩싸이면서 갑자기 금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온스당 한 1,800불이었던 게 한순간에 2,100불 정도까지 뭐 한 10% 이상, 15% 정도 뛰었던 적이 있었고요. 근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제 금값이 오른다라는 것은 어떤 그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죠. 네,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게 이 사태가 얼마나 갈지 모르고 또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찾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안전자산에 일단 피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네. 국제적인 위기나 이런 사건들 말고 또 금 가격 변동에 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도 있나요? 보통 이제 금의 그 전체 글로벌 수요로 봤을 때 보석이나 장신구로서의 수요가 한 절반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한 중국과 인도의 수요가 전체 글로벌 수요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나라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국이나 인도가 또 화려한 것도 좋아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마 네. 그 중국이나 인도의 경제적 상황도 금값에 영향을 끼칠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보통 중국이나 인도에서 이제 금을 좋아한다는 게 중국 사람들이 이제 금을 또 워낙 좋아하고 예. 또 금으로 만든 장신구들을 아직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중국의 수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뭐 러시아 정부, 소위 이제 미국과 좀 반대편에 서 있는 나라들의 정부들이 앞장서서 좀 금을 시장에서 많이 사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소위 이제 달러 중심의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계속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조금 안 좋아지고 네,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이 달러에 대한 대안을 결국에 이제 금에서 찾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금이 어떤 투자 자산으로서 하는 역할이 되게 비중이 큰 걸로 느껴지는데,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금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저희 뭐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금은방을 많이 가셔서 소위 이제 뭐 금 한 돈짜리, 네. 10돈짜리 네. 이런 뭐 금 열쇠라든가 뭐 두껍이라든가 네. 그런 다양한 제품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로 많이 접근을 하셨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금을 사시면 금을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비싸게 금을 사는 방법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금이라는 게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어서 네. 현물 금을 어디선가 사려면 10%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장 좀 적은 비용으로 금을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은행을 가서 예를 들어서 금 계좌를 열고 사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은 저희 같은 자산운용사의 금 펀드라든지 또 금 ETF 같은 것들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면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좀 저렴한 방법으로 금에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금융상품을 통해서 금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네.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금을 구입을 하면 그 네. 금 실제 금은 어디에 저도 있게 되나요? 투자자들이 금을 사면 투자금을 받은 운용사들이 그만큼의 금을 창고에 보관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 금을 보관하고 있긴 할 텐데 그 보관 시설이 좀 잘 되어 있는 그런 시설에서 금을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사실 자세한 내용은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언뜻 생각이 났는데 또 어쩌면 의외의 장소에 그냥 쉽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고대부터 현재까지에 이르는 금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앞으로 금은 어떤 역사를 남길까요? 이제 뭐 지난 역사의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 네. 그 인간의 금에 대한 욕망은 사실 변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본능적으로 금을 이제 욕망하는 인간의 그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금의 가치는 계속해서 인류가 존속된다면은 유지가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이 금이 지금까지 이제 뭐 지구에 이제 그 금이 있는 양이 한 24만 톤 되고 지금까지 채광된 것이 20만 톤. 그럼 거의 이제 금의 시대가 끝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금의 희소성이 앞으로는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일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도 금의 가치, 그러니까 그 가격으로 환산되는 금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금의 있습니다.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예. 네. 사실 저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뭐 정말 신기하게도 그 골드바 하면은 딱 떠올리는 1kg짜리 골드바 있잖아요. 네. 그 골드바의 가격이 거의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랑 거의 비슷해요. 네, 그래서 결국엔 이제 비트코인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최근에 와서야 이제 골드바 1kg랑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이 거의 비등비등해진 네. 건데요.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디지털 금으로도 최근에 불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왜 이렇게 올라갈까라고 봤을 때 금이라는 금속과 또 비트코인이라는 게 좀 일부 좀 공통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저희가 이제 금의 희소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총량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 비트코인도 사실 그 발행 개수라는 게 정해져 있고 채굴은 되고 있지만 어쨌든 반감기가 거치면서, 있고 네. 점점 이제 채굴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사람들이 계속 비트코인에 좀 투자의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럼 결국에는 금에 대한 수요가 일정 부분 비트코인 쪽으로 몰리면 비트코인의 상승이 금한테는 좀 악재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됐는데 네. 뭐 하나가 좋고 하나가 나쁘고 뭐 이렇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서 만질 수 있는 금을 또 선호하고 또 그렇지 않은 MZ 세대라든가 또 다른 세대에서는 또 금 대신에 비트코인이 약간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하면서 결국은 약간 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지 않을까. 네. 앞으로 금과 관련해서 좀 어떤 것들이 흥행하게 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뭐 경제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예측하기 매우 어렵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금의 가치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 그러니까 뭐 불과 한 200~300년 정도 된 이 역사 시스템을 벗어나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 대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망가진다 하더라도 뭐 어느 시점에선가 금의 가치는 계속해서 인류 사회가 존속이 된다면 유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금에 투자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지금 방송을 하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소장님 같은 분께 하나의 이제 팁을 드리자면 예.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주식시장의 연일 좀 신고점을 계속 기록하면서 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그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고 있는 분들은 기분이 좋긴 하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시장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좀 이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나중에 조금 기회를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면 그럴 때 잠깐 나의 돈을 파킹해 둘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금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현금을 들고 있는 경우에는 현금이라는 게 이제 그 계속 물가가 오르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예. 때문에 현금은 사실 오래 들고 있으면 이제 손해가 될 수가 있는데 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물가도 방어를 할 수가 있고 금의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잠깐 나의 자산의 일부를 금으로 이동을 해놨다가 만약에 이제 주식시장이 조금 빠진다거나 안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을 다시 주식으로 바꾸는 이제 그런 방법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그 관련된 펀드를 좀 찾아봐야겠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팀장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예. 골드 펀드가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고대 이집트와 금의 역사 속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았는데 소장님께 먼저 질문드리면 오늘 어떠셨나요? 예,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굉장히 이제 머나먼 시공간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 현대의 다이나믹을 사실 잘 못 쫓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그 펀드를 운영하시는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가지고 뭔가 이 현대적인 감각을 조금 더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대 이집트의 금과 이 현대 지금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금의 가치를 조금 이렇게 한번 연결을 시켜보도록 앞으로 제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팀장님께서는 어떠셨나요? 네, 사실 저는 이제 금이라는 게 그동안 제가 이제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실을 오늘 예전 이제 역사부터 쭉 들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금의 가치에 대해서 한마디로 한번 정의를 내려본다면 팀장님께서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갖고 싶다. 갖고 싶다. 금을 갖고 싶다. 반짝거리는 금 갖고 싶다. 갖고 싶다. 네. 소장님께서 한마디로 정해 주신다면 인간종 본연의 욕망의 대상. 예. 역시 고고학자다우신 철학적인 내용이 담긴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국 이집트학 연구소 광민수 소장님과 함께 금의 역사에 대한 점선면을 그려보았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밌고 새로운 점선면의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